많은 분들이 이미 저기 TV를 통해서 익숙하신 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참 우리 강 부장님 꼭 한번 우리 주간전망대 모시고 싶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니 제가 강 부장님을 왜 그거 하나 하면은 저는 이렇게 진짜 전략은 꼭 챙겨봐요. 저녁에 가서 챙겨보고 하는데 이 강 부장님이 요즘 굉장히 말씀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 예.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강하게 말씀은 못하고 네. 약간 소가리를 하고 계시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우리 또 주간전망대 3부를 갖다 또 이렇게 책임져 오셨던 이승조 대표님 네. 하고 조금의 시황간에 어떤 그 엇박자가 보여가지고 우리 이제 주간전망대 특히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균형 잡힌 시각 이걸 한번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 또 강 부장님 특유의 그 구수한 사투리. 그게 네. 또 듣고 싶었고 네. 오늘 제법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상당히 한번 저기 좀 몇 가지 얘기를 들을게요.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네, 뭐 역대급 고평가 구간이다.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연금 지금부터 S&P 쭉 올라갈 거니까 정리식 펀드로 좀 넣겠다라든가 미국 주식 100배씩 나는데 한국 주식 뭐하러 하냐. 미국에다가 나는 주식 박아놓고 지금부터 나는 워런 버핏 흉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지 마셔라. 그러지 마셔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09년도에 1470포인트였습니다. 나스닥이. 그때 이제 역대급으로 Q1, Q2, Q3 막 나오면서 뭐 지금 뭐 팬데믹과 Q4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쭉 상승하는 과정에서 100배, 1000배짜리도 주식들이 나왔는데 종합 주가지수 포인트로 15,700선입니다. 지금 600선 됐죠. 나스닥 지수가. 선물이에. 네. 그럼 11배 올랐습니다. 지수가. 예. 그런데 거기서 적립식으로 나눠서 장기 투자하겠다. 워런 버핏 흉내내겠다. 오히려 좀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인버스 주식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 ETF 같은 것들을 보시면 네. 거꾸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뭐 10분의 1 토막, 100분의 1 토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차라리 그거에다 어느 정도 돈을 넣어놓고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합리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14,200부터 나는 나스닥 정 떨어진다 못 보겠다. 저 주식 하기 싫다 저기 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14,000부터? 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15,000까지 10%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15,000까지는 참을라 그랬어. 뭐 차트상으로 뭐 찍히길래. 그러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빅테크 예를 들어서 애플 뭐 구글 이런 거 사신 분들 빼놓고 네. 나머지 투자한 것들 계좌 한번 보셨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빅테크라고 하는 거는 1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걔들이 워런 버핏이 애플에다 투자하거든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로직이 그 사람 말 들으려면 세 가지만 단어만 알아들으면 돼요. 워렌 버핏의 네. 맥도날드, 코카콜라, 캐시플로우 이 세 가지 단어만 알면 됩니다. 그 말 말고는 안 하거든요. 맥도날드는 뭐예요? 맥도날드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아갖고 코카콜라 사 먹으면서 또 배당금 받고 그걸로 캐시플로우를 좋은 주식에 투자해라 이런 거면서 그거 받아갖고 애플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완성된 기업이라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막 나오고 성장이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서 내 돈 까먹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나는 배당으로라도 이 돈을 빼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정도가 돼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나스닥을 보면서 빅테크를 제외하고 빅테크가 지금 40% 이상 차지하는데 비중이 네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성장주들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망가졌어요. 주식 되게 안 좋아요. 예. 근데도 소위 말하는 뭐 빵, 뭐 네. FAAMG 예. 이런 것들 걔들은 말고는 독점적 지위를 이미 10년 전부터 국축해서 지금 돈을 빨아들이는 애들이지 걔네는 앞으로 꿈을 보고 지금 우리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10년 전부터 커왔지만 이제 현금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 단계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거친 애들이지. 예.
걔들이 앞으로도 뭐 우리나라 GDP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애들이 성장이 더 나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할 거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를 보고 거기다 투자한다는 건 모르겠지만 지수를 보면서 뭔가 어떤 베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좀 계절적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제 생각엔. 시황을 보는 건 사실 종목이라고 투자하는 거는 주식을 할 때는 종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종목 업종은 굳이 시황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딱 보고 있다가 한번 샀어, 물렸어. 그럼 잘 보고 있다가 돈 열심히 벌어 또 사고 정말 진짜 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먹으면 10배짜리 나오는 거, 그거는 종목을 보냐 못 보냐 이 문제인 거지. 시황을 뭐 그걸 맞춰서 뭐 파도가 내일 뭐 얼마를 칠지, 뭐 5m가 칠지 3m가 칠지 내일 바람 뭐 보면서 이거 다 알겠다, 시황 맞추겠다 하는 건 그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예. 근데 시황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안 깨지려고. 안 깨지려고. 예. 먹을 때 100% 먹었는데 깨질 때 50% 깨지면 본전되는 거고요. 사람이 100% 먹었다가 50% 되면 이거 뭐 미련을 못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저쪽 돈 받아다가 지르고, 안 되면 신용까지 담보 잡아서 지르고 이러다가 깡통을 차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미국 시장이 어디에 와 있나.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1977년도에 보이저우가 날아가면서 토성 근처에 갔을 때 카메라를 돌려서 우리 지구를 쳐다보니까 예. 지구 색깔이 파란 창백한 푸른빛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칼세이건이 그걸 네. 한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시장에 와 있고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멀리에서 조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금을 안 까먹어야지. 작년에 100% 났습니다. 150% 났습니다. 작년에 그 장은 한 달, 두 달 만에 100%씩 종목을 못 내면 주식한다고 어디서 명함 내밀기 어려운 장이거든요. 근데 1년에 100% 냈다. 그걸 가지고 뭐 엄청 뭐 저거 한다. 작년에는 10배씩 냈어야 되는 장이 맞는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 2월 달에 종목이 깨지기 전에 그걸 피하고 10배를 냈다면 대박이지만 신용 레버리지 있어서 15% 20% 조정됐을 때 들어갔다. 거기서 와장창 깨져서 반대 매매 나가고 10억 20억 있던 돈 5천만 원 만든 다음에 10배 만들어봐야 5억입니다. 그러면 20억짜리 계좌 5억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을 번 게 아니라 깨먹은 거거든요. 시장이 돈을 만들어주는 거지 누가 뭘 크게 분석을 잘해가지고 뭐 한다, 뭐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안 먹히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각오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 뒤에 오는 분들이 그 인버스나 혹은 주식시장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게끔 내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정말 이게 시장만 있고 이게 끝이 없는 이 증권맨 인생인데, 이거 계속 매수만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에서 계속 이게 내리막길 끄트머리에서 악셀을 내려밟는 그런 일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조금 조심하자라는 두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따 그래. 제가 진짜 정말 강영현 부장님 우리 주간 전망대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강 부장님도 저하고 뭐 이심전심이었네. 뭐 작심하고 오셨네. 예. 아니 지금 23만 5천 명 어느 분이 올려주셨네요. 난팜 23만 5천 명이랍니다. 이 일은 뭐가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아이고. 일자리 창출 개수가 23만 5천이래요. 지난달 뭐 93만 4천 개도 제가 기억하는데. 망했네요. 이 일은 뭐 참 그래도 그러고 나서도 왜 되는지 봅시다. 이게 소위 말하는 bad is good이라서 지표가 엉망이라서 또 케이프링은 뭐 물 건너 갔다 해서 또 장이 오를란지. 그런 거 아니 근데 네. 미국 시장이 그래요. 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또 이렇게 또 빨려듭니다. 저 같은 팔랑귀는 또 듣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납득이 갈 만한 뭔가 좀 자료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한 11가지 이유를 정리하다가 11가지 이유? 예, 그다 이거 방송 다 못하겠다 싶어서 한 2-3개 정도 사족 빼고 2-3개 정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13년 상승장의 끄트머리에서 누구나 다 와서 조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저거 주식 못하는 놈이구만 저거. 이렇게 강세장에 페드가 지금 밀어붙이는데 페드에 맞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반대로 뒤집어서 13년 동안 돈을 못 벌었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13년 상승장에서 돈을 못 벌고 왜 끄트머리 와서 잔치 끝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 판 먹어보겠다고 여기다가 돈을 막 찔러 넣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코버넌트 라이트론이라든가 하일드라든가 이게 좀비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컨틴전시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지금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들었고요. 요게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CAPE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APE? 예. 그게 이제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 Ratio인데 이제 그거의 역수를 취한 거가 이제 earning yield라고 그래서 S&P 기업의 Cyclically Adjusted earning yield를 갖다 놓고 차트를 그려본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 보시면 29년, 37년 이거 아마 이거 경제학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 알지도 못하실 거고요. 1929년 대공황이고 1937년도 만만찮았던 때고 대불황이죠 거기도. 그리고 이제 테크 버블이라고 하는 닷컴 버블 때고 그랬던 거고 지금 거기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우지가 저 방금 말씀하신 CAPE가 뭔지는 몰라도 저 보여주신 그래프에 동글베이 친 데만 보니까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지수형이나 뭐 어떤 지수에 투자해서 길게 갖고 갔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인데 인플레라든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퍼가 50배다 그러면 50배 역수를 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시장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닝 수준에서 사람들이 얼마의 대가를 여기다 지불하고 있느냐 20원 버는 데에 대해서 2원 버는 데에 대해서 100원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가 맞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러니까 닷컴 버블 근데 이거 그 다음 걸 한번 보시면 29년, 37년 물론 여기는 중앙은행의 기능이라든가 정부의 기능 자체가 한마디로 첨단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럴 때 이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의 어떤 수준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가면서 경제학이 세팅이 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조금 이제 진폭을 줄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할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 어닝 일드가 이렇게 2%, 3% 빠지게 되면 1년 이내에 주가가 20, 30%씩 다 빠졌고 3년째 가는 때는 이게 뭐 80% 빠질 때도 있고 50%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7,000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자라 껌 씹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뭐 대도 않는 지금 빅테크가 지금 전 세계를 먹고 있는데 네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월마트 같은 것들 그 구산업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월마트, 이마트는요.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책으로 경영학 교과서에서 배울 정도로 혁신 기업이었고 걔들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통시장의 혁신을 만들었던 애들이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걔들도 똑같은 루트로 지금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그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페드가 아무리 정책을 쓰고 정부가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안 나는 거에 대한 자산 가격의 버블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여기 이걸 보시면 리얼 일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국채 수익률을 빼준 겁니다. 아까 보셨던 어닝 일드에서 요걸 거꾸로 뒤집으면 케이프 요거 하면 어닝 일드가 나오죠. 2% 나오죠. 거기서 인플레를 빼주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온 겁니다. 지금 4%가 인플레에서 아까 어닝 일드에서 2%인데 여기다가 인플레를 빼주니까 인플레가 지금 4%잖아요. 그 PC 지표가 4% 나 연간 4% 나왔습니다. 2%에서 4% 빼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이거는 보면 88년도에 나왔던 검은 목요일 하루에 22% 빠졌습니다. 그냥 다 하한가.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엮이면서 뭐 이렇게 됐던 거. 닷컴 버블, 서프라임. 그래서 여기 제가 14,0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제로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인플레를 반영했을 때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인플레를 반영했을 때 국채 수익률을 빼버리게 되면 이거는 투자할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오일 쇼크라든가 아주 기업들이 완전히 이익이 줄어들고 다 도산할 때 그때 수준이라든가 월남전 끝나고 나서 그 초과 공급되는 그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100조, 1000조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인플레 고려해서 거기다가 하이힐드 채권이든 아니면 국채든 안전하게 커버를 친 다음에 채권에다 그냥 투자하는 거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뭐하러 주식을 갖고 있느냐 기회 딱 봐가지고 채권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 그쪽으로 다 옮겨버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만 가지고도 장기 투자는 좀 아닌 것 같다. 단기로 타닥타닥 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테이퍼링. 물론 금리는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리라고 하는 거하고 인플레라고 하는 거하고 뭐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플레, 시장금리 이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시장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켓금리는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마켓금리인 거지. 인플레가 팍팍팍 올라간다. 그러면 페드에서 우리는 기준금리 안 올릴 거야 하고 아무리 낮춰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돈이 모자라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서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대출 규제, 총량 규제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비금리적 규제가 나와도 금리는 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금리 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 옮겨야 되고 전세금 올려야 되고 대출 갚아야 되고 마이너스 통장 갚아야 되는데 주식 갖고 있으면 그거부터 팔아서 갚지 어디 다른 데서 돈 꼬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시장의 수급에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은 어닝 일드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거가 돼야 되는 이게 지금 리얼 일드 CPI 어저스티드 된 거가 마이너스 아까 말씀드렸던 요건데 노란색. 예, 여기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올라버리는 바람에 이 갭이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을 따라서 올라가건가 아니면 노란색이 따라서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네. 노란색이 따라서 지금 노란색이 뭐예요 지금? 노란색이 어닝일드에서 10년물 국채 그거를 빼준 건데 파란색은 이제 그 리얼 어닝일드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론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 네. 노란색은 지금 S&P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버린 상황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한 4%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원래는 저게 붙어 다녀야 되는 붙어 다녀 따라가야죠.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녹색 때문에 내려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구더 먹는 거고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수익이 안 나고 하는 장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면 저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 붙어 다니는 그림이 되려면은 지금 아래쪽에 박스에다가 정리해 놓듯이 네. 국채 수익률이 더 빠지거나 그렇죠. 시장에서 금리가 더 빠지고 채권이 더 비싸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채권 더 투자하는 게 별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이익이 급증해서 퍼를 갖다가 퍼의 부담을 낮춰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주가 멀티플이 빠지거나 제 얘기는 주가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질 경우에 어떤 정도의 조정이 주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국채 가격이 빠질 때?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금리가 올라서 맞추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맞추면 되느냐 지수가. 예. 지금 멀티플이 지금 PE가 30배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지금 25pp, 50pp 올라가면서 지수는 빠진다라고 하면 한 1% 정도 오르면 25% 정도는 조정을 주면 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건데 4% 차이잖아요, 지금. 네. 4%. 예. 양보해서 한 1.5%나 2% 빠진다고 하면 반토막 나는 거죠. 지금 멀티플 상황에서. 네. 그렇게 만약에 국채 수익률 금리를 땡겨 갖고 맞추려고 한다면
요런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익이 확실하게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익 계속 증가한다고 하지 않느냐?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건 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분값이라는 거예요. 10에서 10%가 올라서 11이 되는 거. 그 다음에는 11에 10%보다 더 올라서 20%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5%가 올라가거나 20%가 올라가거나 증가율 자체가 올라가는 구간을 다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가율 자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한 거가 어떻게 되느냐? 21년, 22년 가면서 증가율은 꺾인다. 그러니까 자, 하늘색. 네, 증가율은 꺾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이익이 100조였다. 그런데 90조에서 100조로 늘었으면 11%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런데 100조에서 110조가 되면 증가율은 10%네. 그렇죠. 낮아진 거죠. 11.1%에서 10%로. 예. 그러니까 110조인데 110조로 늘어난다. 이익 늘어나니까 이거 계속 시장 간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주식시장의 반응은 이익이 증가율이 얼마나라는 거를 반영하는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갖다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거 그거 얘기하면 주가 빠지지 않냐? 그러면 야, 빅테크부터 시작해갖고 내년에도 이익이 더 좋아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금리도 안정되고 그렇게 하는데 주가가 빠지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안 맞을 수도 있다. 증가율이 감소하는 순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증가율 추이가 지금 갭이라는 거예요. S&P가 맨 위에 거가 까만색은 S&P. 까만색이 S&P고 이 노란색이 이익 증가율입니다. 이익 증가율. 지금까지는 좋았죠, 증가율이. 그런데 이 이익 증가율이 플랫해지거나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면 이익은 커지더라도 커지는 폭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주가는 조정을 보였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옆으로 기었는데도 주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 뭐 큰 차이 없지만 옆으로 기지만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주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증가율 자체 이때도 이익은 증가했거든요. 증가율 자체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가 안정되면서 세 가지 변수죠.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안정되거나 아니면 국채 금리가 완전히 다운이 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물가를 얘기할 때도 조금 안 맞는 말이 좀 있는 게 QE를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QE4가 진행되면서 팬데믹 때문에 돈 풀어갖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국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QE 1, 2, 3, 4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여기가 물가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0.25 이렇게 하면서 2% 뭐 터치도 되고 뭐 하는 건데 지금 저 파란 막대기가 뭐죠? 요거는 무역 전쟁. 아니. 요거요? 현재 이 지표 자체가. 지표. 이게 이제 분기별로 물가 상승률을 어디? 미국입니다. 미국. 예, 미국. 네. CPI입니다. CPI. 네, CPI. 이렇게 된 겁니다. 빨딱 섰네요, 그냥. 예, 지금 최근에 빨딱 섰죠. 지금 여기 지금 1980년대 물가 그때 나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 물가가 안 올랐어요. 20년 동안. 그렇죠. 이유는 미국이랑 이제 얘기를 한 거겠죠. 야, 내가 달러 찍어서 너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공장 짓고 그 공장 지은 걸 가지고 전 세계의 물건을 싸게 공급해라라고 하면서 맘 놓고 보조금 줘가지고 일본, 한국, 독일 모든 어떤 공업품이죠. 제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산 기반이 다 망가졌고 다 중국으로 이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물건을 사다 쓰는 국가들에서는 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싸게 만드니까 그런 거지 돈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서울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 그럼 이게 물가가 오를까 안 오를까? 물가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게 질문이거든요. 질문. 네. 체감 물가는 많이 올랐네요. 체감 물가. 근데 실제 물가 지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건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올라갔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게 물가 통계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 렌트가 되면서 이제 월세 개념으로 예, 들어가 우리도 예. 이제 전세 개념 예, 들어가고 예. 하긴 하지만 이제 이 10억에서 20억 됐는데 이 사람이 나 20억 벌었으니까 10억 벌었으니까. 10억 벌었으니까 가서 와이프 백도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차도 참 바꾸고. CC 좀 오르고 알마니도 좀 사고 좀 질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면 안 되고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부자들이 태어나면서 다 돈을 질러줘서 벤츠가 10대 만들어져서 팔았는데 수요가 20대로 늘어났어. 그러면 10% 20% 물가를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물가 통계에 잡히는 거죠. 페드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 물가 뭐 이런 거에 어떤 영향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을 높이는 정책, 채권 가격도 올리고 부동산 가격도 올리고 주식 가격도 올리고 예. 부자를 만들어서 쿠션을 쳐서 물가를 어느 정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인데 그거가 어떻게 보면 물가를 지금 풀어서 팬데믹 이후에 QE4가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QE4가 되면서 어떤 자산 가격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올라간 것처럼 느끼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핵심은 중국 무역 규제라고 하는 거죠. 관세 붙이고 중국 물건 들어오지 말고 문고리 잡고 저거 열고 나서부터 양탄자 깔린 거 여기 형광등 커버부터 시작해고 이거 다 중국 제품인데 니들 더 이상 그거 찍어내지 마. 그러면서 탄소 배출권, 관세, 무역 장벽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 자체를 두들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가 물가 상승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 여기서 뭐 고용이 회복되고 뭐 아니면 뭐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안 지고 주식시장 조정받고 그거하고 물가하고 아무 상관없다. 중미 무역 분쟁 해결이 안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다. 그러면 결론은 나온 겁니다. 국채 더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가기 어렵다. 네, 그러면 금리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이익 증가율 자체가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 관련된 부분. 네. 인플레는 중국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는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게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만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게 PPI죠. 네. 전 세계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은 중국 PPI인데 그게 막 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막 걸어 잠그고 유동성 규제하고 막 그러면서 중국 종합주가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저는 주식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뭐 채팅방 분위기가 우리 이제 강 부장님을 처음 뵙는 분들은 오늘 다른 이렇게 경제 채널에서 강 부장님 그 평소 얘기를 못 듣고 오늘 주간전망대 처음 뵙는 분은 이러시네. 대부분 분위기가 지금 저분이 지금 증권사에서 영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다음 저 쇼충이는 쇼충이들 길게 가는 거 못 봤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강 부장님이 쇼충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럼요. 저 주식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잘 보신다고 소문난 분인데. 주식 지금 증권맨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니 계속 간다고 해야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월 1억씩 성과급 받다가 1,000만 원 받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 돈 못 벌어도 그거 고객들 돈 막 까이면서 그거 밤새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미국 지수 10% 빠지고 나서 대응 못하고 손 탈탈 털고 이거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수가 닫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쇼충이 아닙니다. 저 주식 되게 열심히 합니다. 주식 얘기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잘하고 주식에 대해서 남들보다 잘해서 수익을 잘 낸다 이게 아니라 주식을 봤을 때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내 주관이 있고 그리고 주식을 볼 때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 충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생활 하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10년 20년 하다 보면 깡통 한 번씩 차고 하는데 그게
가족들 운명, 생활 이걸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다거나 여기다 너무 풀로 주식을 때려서 이렇게 할 때는 아니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업종과 섹터가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숏이니까 앞으로 내려가니까 다 망하니까 죽어라 뭐 닥터둠이다 이게 아니고요. 먹을 때 100% 먹어봐. 지금 못 먹었으면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 이렇게 장이 좋은데 주식을 못 먹고 지금 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네. 먹었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된다. 지키고 있다가 조금 빠지면 사도 되고 정확하게 시대를 이끌어갈 주식들이 싼 가격에 진입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충분히 사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박자가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변주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자꾸 막 포르테로 막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뭐 주식 위로 지르나 밑으로 지르나 그건 상관없죠. 그런데 증권맨으로 10년 15년을 해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리스크 관리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시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깨지려고 돈 빼려고 시황을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면 주식 10배 20배 가는 주식들 섹시한 것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태워서 돈을 벌어야지 인버스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건 저는 아닙니다. 뭐 쇼충도 아니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특히나 최근에 주식을 시작했다는 분들이 자칭 타칭 주린이들이 참 많은 시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업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다들 사석에서 그래요.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 못했고, 그렇죠. 밀릴 때마다 사면 다 복구가 되든지 먹고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네. 깡통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은. 네. 우리 삼촌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지? 이런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그러시면은 지금 미국이 저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강 부장님은 나스닥 14,000대부터 불편하셨다 하셨고. 네. 저는 불편한 와중에도 15,000까지는 한번 그래도 차트상으로 짚어지니까 했는데 지금 15,000도 넘어섰어요. 네. S&P 500은 4,500도 넘어섰어요. 네. 이게 기술적 휩손지 진짜 이게 진정성이 있는 추세인지도 네. 긴가민가 싶은데 네. 14,000 어라운드에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선물이 됐건 뭐가 됐건 조금 하방적으로 조금 실었더라면 지금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끼실 만한 상황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예, 예. 저도 14,000, 뭐 13,700, 14,000, 저는 12,700부터 인버스를 태우면서 주식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지수형 ETF 3배짜리를 태워도요. 한국 주식 주도주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가 지금 제가 보이는 건 뭐 바이오도 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네. 주식이 주도 섹터를 잘 선택하면 지수형 ETF나 지수로 가는 ETF 수익률을 못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20, 30%, 30, 40% 닫아놓고 이렇게 하면 장이 조금 흔들리고 뭐 테이퍼링 얘기 뭐 이런 거 나와도 맘 놓고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의도에서 있으면서 이제 저희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 모임을 하면 이제 증권맨들이 10년 정도 있으면 다 이제 머리 꼭대기에 이제 태그가 붙어 있거든요. 저거 100억짜리, 10억짜리, 저거 깡통 마이너스 15억짜리 이제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빚밖에 없는 놈 저거 이렇게 하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투자를 하면서 조심하지 않았고 장이 좋을 때 움츠러줄 줄 몰랐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씩 휩소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핵심이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또 괜히 또 아닙니다. 흐름을 끊었나? 소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방송 이게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울렁증? 네. 아이고 우리 강 부장님이 울렁증 있으시면 울렁증 없으면 사고 나겠다 방송 사고. 아니 지금 저 아까 정책 변화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드립시다. 네. 부자 만드는 정책에서 고소득자 만드는 정책으로의 변경. 아니 부자하고 고소득자가 뭐가 달라요? 부자는 네 아버지 재산 얼마 있어? 아버지 건물 150억 있어. 부자네. 네. 그러면 150억에서 월세 얼마 나와? 이건 소득.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재정 정책을 바꾸는 거죠. 금융 정책으로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나스닥이 올라갔던
기저에 깔려있던 원칙들은 뭐냐? 낮은 이자율, 이게 핵심이고, 낮은 법인세 깎아줄게. 낮은 소득세 다 깎아줄게. 그 다음 낮은 관세. 낮은 관세는 왜냐? 원활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게 돼야 공급망이 돼. 나가서 장사하기 편하게. 네. 가서 넌 돈 뿌리고 공장 짓고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들어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독과점 그런 게 어딨어. 벌 수 있으면 마음대로 벌어. 느슨한 독과점 규제. 이 모든 것의 조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 네.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하면서 부동산 올랐지, 채권 가격 올랐지, 주식 가격 올랐지.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됐다라는 거죠. 부자가.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고 네. 자산 투자해갖고 벤처 투자한 사람들은 1억 투자해갖고 1000억 막 100억 이렇게 벌었는데 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죽고 싶죠.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거죠. 죽고 싶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집도 안 사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것 때문에 포모 현상 때문에 지금 막 자산 가격들이 막 더 스카이로켓팅을 하고 있는 마지막 구간인데 경제 정책 변화에 대한 모식도 이게 페드가 한 겁니다. 이게 이제 LM이라고 해서 리퀴더티 마켓의 균형점을 나타낸 거고요. IS는 인베스먼트 세이빙스라고 해서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 거고. 지금 저 경제학 교과서에 말하는 그 네, IS LM 곡선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거시경제학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 골탕 먹이던 그 IS LM을 지금 들고 나오신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저 청취자분들 다 쫓아내시려고 지금 몇 분은 이거 뭐 전문가 방송이냐 뭐 힘들다 이러시는데. 그래요? 그러면 쉽게 설명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해서 보세요. 여기가 이자율이었고 여기가 국민소득이었어요. GDP가 얼마? Y가 X축은 Y고. 예. 아니 이게 이제 X축은 Y고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는 목표는 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뭘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LM 곡선을 밀어내는 게 Q1, Q2, Q3, Q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저금리 정책 해주고 채권 사주고 하면서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쭉 밀어냈죠. 이렇게. Q1, Q2, Q3 네. 돈 풀면서 네. 금리는 확 낮추고 예, 그러면서 Y는 키웠네. 그렇죠. 네. 예, 금리는 다운되고 요거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나온 부작용이 빈부격차,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폭등. 네. 이게 나오니까 네.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균형점에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실물 시장을 건드리는 거죠. 그게 뭐냐? 조 바이든이 하는 인프라 투자. IS가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렇죠. 네. 실물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거고 첫 번째 인프라 투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 금융 시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금 뭐 테이퍼링이고 뭐고 그냥 놔두고 정부가 고속도로 내고 뭐 가서 깔고 뭐 인프라 그렇게 하면 늘어나. GDP는 늘어나죠.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금리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책의 변환기에 와 있다는. 그동안은 부자 만드는 정책에서 소득 만드는 정책으로 한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중장비? 두산 인프라코어가 있다고 치죠.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 주식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거기다가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것과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두산 인프라 중장비를 사서 그걸 리스 회사를 해서 리스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리스 회사가 나아진다라는 거죠. 실물 수요가 있어지는 그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시장에 굳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쪽에 가서 중장비 리스 회사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딱히 할 게 없어서 주식하고 있어요, 다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뭐 강원랜드를 갈 수가 있어. 무슨 경마장을 갈 수 있어. 어디 뭐 하이로람 칠 수가 있어. 갬배를 칠 수가 있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섹터와 업종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나이브한 방식으로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오르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정책 방향이 일관적인 맥을 띄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리스크는 대비하고 조금 더 종목과 섹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면서 매수와 매도를 너무 잦은 반복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빚도 좀 갚으시고 주식시장에 돈이 1억이 들어가 있으면 5천만 원은 좀 빼다가 다른 것도 좀 하시고 웬만하면 그러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 우리 강 부장님 금방 또 팬층이 생기시네. 네. 이단체님이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다음 주에도 불러주세요 이러시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채팅방에 무국쌤 어디 가셨나요? 이걸로 또 도배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아까 미국은 역대급으로 고평가라고 진단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부자가 된다. 옛날 같지 않다. 우리나라가 예. 부자가 된다. 부자 나라 되는. 앞으로. 예. 스위스나 일본처럼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본이 해외로 나가서 투자를 다 해요. 옛날에 환율 10원, 20원만 움직여도 현대차 이익 전망 어쩌고 뭐 해가지고 반대쪽 엄청 흔들렸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공장 다 해외에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해외 공장 돌아가면서 이득 따박따박 꽂히고 변동성도 줄어들고 500조, 300조짜리 기업들이 리딩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인수합병부터 시작해서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다. 한국 주식은. 근데 미국 빠지면 같이 빠지면 뭐 단순하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네.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주사법 개정이 되면서 지주사가 30%는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식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30%에서 35%는 물고 있습니다. 뭘 하든 MSCI든 뭐 기본 나가는 네, 기본으로 갖고 있죠. 연기금이 10%는 그냥 다 팔고 뭐 지지고 볶고 해도 10%에서 18% 갖고 있습니다. 네. 보험, 퇴직연금, IRP 계좌, ISA 그러네, 계좌 막 그러네. 이런 것들 들어오면 10% 들어가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20% 남네. 20%도 안 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최소 보수적으로 한 거죠. 유동 네. 주식수가 몇 개 없는 거고 네. 그게 좋은 주식을 점점 씨를 말려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퍼가 좋은데도 멀티플이 뭐 5배, 10배 뭐 혹은 이거는 수익 모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멀티플을 못 받았던 주식들까지 싹 다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게 지주사, 금융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배당 5%씩 주는데 왜 이 주식을 안 살까라고 하면서 그걸 사놓고 안 파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게 제 네. 생각이라 네. 기본적으로 미국과 함께 다운턴이 되면 옛날처럼 IMF 사태가 터진다거나 우리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발 문제가 생기면서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그때 그냥 유탄 맞고 파편 맞는 파편 거겠죠. 맞고 좀 여기에 총상 정도 맞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은 좋게 보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재미를 봤던 기업이 SK 그룹인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는 게 대기업들의 브레인들이 다 포트폴리오 다 짠 겁니다. 삼성의 비메모리, 올레드, 바이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앉아서 회의해갖고 야 이거 20년 10년 우리가 여기다 돈 때려박아가지고 돈 벌 수 있을 거다라고 포트폴리오 선정했는데 개인들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거든요. 그 양반들 하는 포트폴리오만 따라서 차박차박 하면 되는 건데 방향성과 섹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싸게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황도 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는 건데 그거는 복불복이죠. 내가 주식 시작한 게 비싼 때 가면 좀 비싼 거고 그러면 나중에 또 돈 태워다가 물 타서 좀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업종과 섹터를 선정한다라고 하면 정부 뒷바람 받거나 대기업이 끌고 가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심플하게 선택해서 가격 잘 보고 있다가 따닥따닥 하고 지수 빠지려고 하면 인버스 때려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인버스 팔아서 주식 또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뭔가 막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맞춰서 하루 이틀 뭐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의 씨가 마르는데 뭐부터 말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좋은 거 지금 뭐 바이오들도 다 날라갔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도 또 기존에 돈 많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섹터를 찾아가는 것만 찾아 들어가면 굳이 큰 노력을 하고 뭐 언론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나 메타버스나 벌써 휙 날아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또 있어요. 또 올라갔어요. 또 있어요. 찾아보면 또 있고 또 있으면 또 있어서 그게 뭔가요 싶으면 이제 그러면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으로 가면 되네. 뭐 그러시면 좋은데
그렇게 대놓고 영업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아,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관찰을 하면서 13년 동안 브로커 저는 영업맨입니다. 아까 말씀 뭐 네, 댓글 그러니까. 달아주신 거 영업맨인데 영업맨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가 제 사실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트래픽입니다. 막 검색하고 막 찾고 뉴스 나오고 막 하고 구글 트래픽? 네, 그 트래픽입니다. 네. 그 신문기 그 뉴스도 나왔는데 기자 한 분이 네. 하루에 기사를 120개를 쓴 분도 계시답니다. 그러면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커피 마시는 시간 빼고 나면 제가 그냥 8시간 일할 때 1시간 정도 빼고 계산해 보니까 3분마다 하나씩 기사를 쓴 거예요. 네. 제목 쓰기도 바쁘겠다.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그러면 그 양반도 밥값을 하니까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밥값을 할까? 내가 기자 입장이라면 트래픽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 계속 밀어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죠. 클릭 수 많이 나오는 거. 아하. 그래야 나도 밥값을 하고 회사한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머리가 뭐가 되느냐? 이걸 접하는 거죠. 신문 기사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신뢰도가 높거든요. 개인 투자가는 야 이거 신문에 나온 거니까 나도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고 이거 트렌드인가 봐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가서 주식하면 이제 요거 딱 잡는 거죠. 여기가 지금 신문 기사 트래픽 그 핫했던 그 구간입니다. 저렇게 고점 찍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 묵상을 하고 방향성을 잡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걸 다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자꾸 제공되는 거 갖다 주는 것만 받아 먹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다 내같이 팔랑기는 또 힘들지 막. 그렇죠. 이거 들으면 이거 같고 저거 그런 거 들으면 저거 같죠. 같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핵심에 집중하시면서 뭔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시면서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좀 힘든 게 미국은 삼성전자 앞으로 10년 동안 잘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묻어놓으면 되는데 한국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면서 갔다가 2배 갔다 반토막 났다가 하면서 결국엔 계단식으로 막 가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돈 벌기가 어려운 거니까 요런 뉴스 플레이라든가 어떤 시장의 몰이에 좀 당하지 않으시도록 좀 조심하시면서 가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뭐 요것도 뭐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뭐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요. 오늘 다 쏟아 놓지 네. 마시고 예. 우리 강 부장님의 우리 투자자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우리 인포메스 라이브 애청자분들에 대한 강 부장님의 메시지는 지금 채팅방에서 벌써 다 정리가 되고 있네요. 다 이렇게 강 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는지 오늘 많이들 캐치하신 것 같아요. 잘 전달하신 거야. 그래요? 네. 하여튼 방송 뭐 울렁증이 망한다 있어서. 무슨 인버스 박아라 이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강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차라리 야바이꾼을 믿지 한국 언론 믿지 마십시오. 예. 그 뭐 언론 보고 주식 투자하십니까? 예. 하기야 우리도 언론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저거 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언론에서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것만 좀 걸러내시고 몰이만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여기가 거기 아니요. 옛날 그 MBC 대각편 아니요. 맞죠? 그렇죠. 그거 지금 아파트 들어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저 맞은편에 또 더 현대. 네, 현대 했습니다. 완전 여의도에 완전 핫한 데네. 거기가.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가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건물 딱 사자마자 거기에 딱 전철 뭐 통로 딱 생기고 굉장히 신뢰할 만한 회사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강 부장님이 월요일 날 출연하시나요? 저희 한국경제. 네네. 한국경제의 월요일 날 7시 반에 7시 반에 아침에. 네. 우리 오늘 이렇게 강영현 부장님을 오늘 처음 이렇게 접하시고 한번 들을 만한 분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참고하셔서 뭐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으니까 본방을 놓치더라도 또 퇴근 후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이 강영인 부장님의 어떤 시장 보시는 뷰나 종목을 이렇게 업종 이렇게 픽하는 그걸 갖다가 조금만 한 몇 주만 이렇게 들으시면은 뭔가 이렇게 각이 나옵니다. 예. 오늘 우리 강 부장님 또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갖고 계신 생각과 자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